일본은 자신들의 제국주의적 팽창을 위해 아시아의 통합이 필요했고 그를 위해 대동아 통합을 외쳤다. 백화론은 이러한 행동의 이론적인 기반이 되었다. 백화론을 통해 백인의 아시아인에 대한 위협이 존재하고 이러한 위협에 대항하기 위해 일본 아래서 모든 아시아가 힘을 합쳐야 한다는 논리를 전개했다. 당시 실제로 많은 아시아인들이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기에 백인의 위협은 실존하는 것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일본 내에서 백인에 대한 시각은 모순적이었다. 타카시 요시오의 일본 인종 계량론 등에서 백인의 우수함을 불허하는 풍조가 있었으나 동시에 아시아 각국에서 백인에 대한 적개심을 고취시키는 선전물을 사용하였다. 일본의 백인에 대한 감정은 증오라기보다는 질시에 가까웠다. 이 선전물은 백인에게 우월하고 싶은 일본의 심리가 드러나 있다. 일본은 백인들에 대한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 선민의 기준을 근대화의 능력으로 전환하였다. 이는 다른 아시아인에 대한 인종주의적인 우월감으로 변질되었다. 태평양 전쟁이 시작되고 일본군은 해방군을 자처하며 동남아시아에 들어왔으나 실제로 오만함을 보여 현지인들과의 갈등의 요소가 되었다. 이러한 일본의 이중적인 태도는 동남아뿐 아니라 동아시아에서도 만연하였으며 특히 조선에 대한 일본의 인종주의적 우월감은 합병 이전부터 팽배해 있었다. 또한 일제 치하 친일 일사들의 작품에도 조선인의 일본인에 대한 인종주의적인 열등감을 표출한 작품들이 있었다. 이는 당시 일제가 내세우던 조선인 무능론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일본의 조선인에 대한 차별은 그 외에도 여러가지 정책에서도 나타나 있었다. 전쟁의 전개 과정에서 이러한 일본의 서민인식은 난치만큼 전혹한 결과를 이끌어내었다. 일본의 731 부대, 난진대학살, 살아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살인훈련을 하고 사람의 머리를 들고 웃는 모습은 이들이 다른 민족은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다는 증거이다. 다음으로 황하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하론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황하론이란 유색 인종이 유럽인에 대해 위협을 준다고 규정, 황색 인종을 세계의 활동 무대에서 몰아내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정치론입니다. 황하론이 등장한 외교적 배경에는 당시 일본의 국력과 국제적 발언권의 강화가 유럽 열강의 아시아에 대한 제국주의적 정책에 방해가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황하론이 서구에 널리 퍼질 수 있었던 내부적 배경에는 인종차별, 인종 편견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전쟁 당시 샌프란시스코의 한 신문 보도는 생활 수준이 높은 백인과 생활 수준이 낮은 동양인 중 어느 쪽이 세계를 지배할 것인가에 대한 세계적인 문제의 일부라고 기술하며 일본의 태도를 미국인들이 두려움과 불안감 속에서 보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음으로서는 이와 같은 황하론에 기반하여 전쟁 프로파간다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 구체적인 배경과 정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경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경은 크게 진주만 전과 진주만 후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한 일본인 사회학자는 태평양 전쟁 전후 미국의 이민 간 일본인들에 대해 일본인들은 잘못 선택한 나라에 잘못 선택한 주에 잘못된 시기에 적절치 못한 인종과 피부를 띠고 잘못된 종교를 갖고 잘못된 나라에 왔다고 평가했듯 당시 미국에서 일본에 대한 시선은 곱지 않았습니다. 당시 미국인들은 중국인, 일본인 등 황인종을 싸잡아 야만적이라고 난리를 짓고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편견은 진주만 후에 더욱더 활성화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진주만 곡습이 있은 후 직후 얼마 후 일본 이민자들의 하와이와 미 본토에서의 간첩 활동에 대한 억측과 무성한 소문들이 서서히 퍼지기 시작하면서 서부 해안 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일본계들을 이주시켜야 한다는 주장과 요구가 급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당시 대중들은 황하론에 근거한 황색 공포에 의해 일본인들은 일본 정부에만 충성하는 위협적이고 야만적인 존재라고 생각, 미국의 안보를 위해 통제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언론, 농업협회, 애국조직, 노동조합, 좌익단체를 막론하고 만연하였으며 심지어 일본인들을 서부 해안 지역에서 제거해야 한다는 주장이 진지하게 제기되기 시작하였습니다. 당시 전국적으로 저명한 논설위원이었던 사람들도 로스앤젤스 타임스와 같은 저명한 일간지에 일본계의 강제 철수를 위해 목소리를 높였을 정도였습니다. 이처럼 일본인 강제 이주에 대한 여론이 높아지면서 결국 미국 정부는 서부 해안에서 일본인들을 강제 이주시키는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사실 일본계 미국인을 포함한 모든 일본인들에 대해 그들이 스파이 행위를 했다는 증거는 구체적으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부, 언론 그 누구도 이러한 프로파간다를 막을 생각을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국민적인 고정관념, 편견을 강화하여 전쟁 수행에 용이하게 하도록 이용하기만 하였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들이 시행되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주만 공격 후 2,000여 명이 넘는 일본계 미국인이 적대적 외국인으로 낙인 찍혀 FBI에 체포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였습니다. 1942년 2월 19일에는 루즈벨트 대통령이 행정명령 906호를 비준하였습니다. 행정명령 906호는 진주만 공습 이후 5개월 후에 시작되어 1942년 6월 미드웨이 전투까지 계속되었습니다. 행정명령의 내용은 지정된 지역으로부터 위험한 인물들을 축출하는 데 대해 군사령관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군사령관들은 일본인 재정착 수용소의 건설을 명령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같은 해인 8월 27일까지 11만 명이 넘는 일본인이 서부 해안 지역으로부터 떨어진 재정착 수용소로 강제로 옮겨졌고, 일본인들은 여기서 4년간 철망 뒤에 구금되어졌습니다. 당시 객관적으로 일본계 미국인 혹은 일본 이민자들이 스파이 행을 했다는 객관적인 근거는 없었습니다. 또한 설사 몇몇 스파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미국 시민권을 가진 교포 2세까지 강제 수용소에 구금한 것은 지나친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정책이 시행될 수 있었던 이유는 황하론에 기반을 둔 황색 공포와 인종주의적 편견이 사회 전반적으로 만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강제 수용은 1942년 4월에 시작되었습니다. 이들은 48시간 이내에 이동하라는 명령을 받고 또 단지 자신들이 운반할 수 있는 물건만을 갖고 떠나도록 허용되어져 급조된 임시 수용소에 옮겨졌습니다. 곧 이어서 일본인들은 가시철망과 군인들의 감시망으로 둘러싸여진 어느 누구의 허가 없이는 근접할 수 없는 강제 수용소에 유폐되었습니다. 강제 수용소는 크기가 작고 생활시설들이 부족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나치의 아우슈비츠와 같은 죽음의 수용소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수용소는 수용소이므로 내부에 유폐된 일본인들은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당시 강제 수용소에서 일본인들을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은 육체적인 고통보다 정신적인 고통이었습니다. 철창과 군인들이 감시하고 자유가 구속된 수용소에서 일본인들은 감옥에 갇힌 듯한 기분에 사로잡히며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렸습니다. 당시 수용소의 감독이었던 딜런 마이어스는 일본인들은 자발적 행위는 점차적으로 약화되고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에 대한 본능도 약화되어져 의심, 오해와 긴장감이 급증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럼 이런 황하론의 이론적 근거가 되었던 것으로는 무엇이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백인 우월주의는 백인이라는 인종이 다른 황인, 흑인 등의 인종보다 선천적으로 우월하다는 인종관념입니다. 백인 우월주의는 백인의 범죄에 들지 않는 다른 모든 민족 집단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불러일으킵니다. 백인 우월주의가 등장하게 된 배경은 간단합니다. 20세기 전까지 백인 사회에서 보기에 가장 부유하고 사회가 선진화되었고 과학기술이 발전한 나라는 그들의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미국을 비롯한 여러 백인 국가들의 이런 인식에서 비롯된 우월감은 백인이라는 인종 자체에 대한 우월감으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이러한 백인 우월주의는 과학적으로도 뒷받침되었습니다. 원시 인류에 비해 현생 인류의 평균 뇌 용량은 2~3배 정도 큽니다. 이러한 인류의 진화 과정은 뇌가 클수록 머리가 좋을 것이라는 추측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19세기에 미국의 자연인류학자 사무엘 조지 모터는 두개골이 클수록 지능이 좋다는 가설하에 한 가지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는 전 세계에서 모은 인종별 두개골 약 1000개의 크기를 재고 백인의 두개골 크기가 가장 크다는 결과를 토대로 뇌가 큰 백인종이 지능도 가장 높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비슷한 주장을 한 학자로 독일의 저명한 학자였던 에언스트 해켈이 있었습니다. 해켈은 과학적 인종주의의 선두적인 지지자였습니다. 해켈은 인류를 총 10가지 인종으로 분류하고 서열을 매겼습니다. 물론 백인종이 1위이고 흑인종이 10위였습니다. 그는 직접 그린 그림에서 백인종과 황인종, 흑인종을 유인원의 진화 정도와 관련하여 분류하는 작업을 시도했습니다. 더불어서 그는 흑인종이 다른 인종들보다 강하고 자유롭게 움직이는 발가락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토대로 그들이 유인원과 가장 가까운, 즉 유인원에서 가장 덜 발달된 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유인원들은 4발 짐승으로 나무를 기어오르고 나무를 붙잡는 데 손과 발을 사용했으므로 발이 손처럼 발달되어 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해켈은 유색인종은 야만적이고 반면 백인종은 가장 문명화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백인 우월주의와 관련된 미국 내의 사건들도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1854년 캘리포니아에서는 흑인을 살해한 백인에 대한 판결을 내리면서 흑인종 등의 유색인종은 백인종에 대해 불리한 증언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살인을 한 백인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같은 해 반백인 우월주의자 프레드릭 더글래스는 백인이 우월함을 입증하는 여러 과학적 자료들에 대한 비판을 시도하며 심지어 일부 엘리트 백인들에게까지 크게 지지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1895년 뉴욕타임즈는 그가 백인 훈혈임을 밝히며 그가 백인의 유전자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남다르게 명석한 두뇌를 가질 수 있었다고 발표하며 이 사건을 일축하였습니다. 이러한 백인 우월주의적 관점에서 비롯된 일본에 대한 차별적 인식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의 선전 포스터에서도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토쿄 키드는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에서 만든 안티-일본 프로파간다 캐릭터입니다. 이 시리즈의 주된 내용은 자원을 절약하지 않고 낭비를 하면 토쿄 키드가 좋아한다. 즉, 자원을 절약하자라는 내용입니다. 다음의 포스터에서 묘사하고 있는 것도 토쿄 키드가 쓰레기가 너무 많아서 행복하다며 고맙다고 말하는 장면입니다. 미국은 특히 일본을 대변하는 캐릭터로서 토쿄 키드를 그리며 이빨을 크게 그리고 골격을 우락부락하게 하고 피를 바른 칼로 글씨를 쓰게 하는 등 일본을 야만적인 인종의 국가로 인식하게 하였습니다. 잽이라는 단어는 속어체의 생략법으로 일본인을 뜻하는 단어 재패니즈를 줄여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우리말로는 일본놈, 외놈 정도로 번역할 수 있는 이 단어는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에서 크게 유행했습니다. 다음의 포스터 문구는 일본인을 디제 옐로우 벨리드 잽스라고 설명하면서 피부 색깔이 노란 황인종에 대한 차별과 일본인에 대한 경멸감을 드러냅니다. 안티-일본의 포스터 중 많은 포스터가 일본인을 노란색 원숭이로 표현하면서 인종차별적인 인식을 드러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와 관련된 미국의 만화를 짧게 감상하겠습니다. Oh, not a knowing honorable general. Oh, excuse please. Oh, not a wanting make a harikari. Oh, honorable. Aha. You're a sap, Mr. Jap. Mr. Jap. Huya, Sukiyaki. I'm a peace-loving guy myself. Oh boy, wait till the Admiral hears about this. Oh, I thought I heard something drop around here. Maybe somebody fell down and broke their wood. Now, me foot's gone to sleep. Oh, terrible, hot water. So sorry. Put them out. A snappy peace offered with teeth, editor. No, Papa, please, what's my name? No, Himma Katama, Haitiba. Why, you